안녕하십니까. 톡톡신의 진행을 맡은 지승학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정재 감독의 헌트와 헌트와 비상선언을 다룰 텐데, 첫 번째는 이정재 감독의 헌트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해주실 정재평론가님, 정우성 평론가님입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이제 열띤 토론을 했죠. 이번에는 이정재 감독의 역량, 그다음에 배우로서의 아이덴티티와 감독으로서의 아이덴티티는 이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이런 얘기를 했었다면, 오늘은 이제 그 배우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스타 배우가 많이 나오죠. 네네. 네. 그리고 특별 출연이라고 해야 되나? 엄청 많이 네, 나오죠. 엄청 많이 나오죠. 예. 전 다른 영화가 앞에 끼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였죠. 그 일본 네네. 파트에서 네네네. 첫 번째 시퀀스에서. 그렇죠. 저희 그 지난 다른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스타 배우 기용의 문제는 이제 우리가 고로에다 히로카제 감독을 다뤘을 때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때는 좀 스타 배우 기용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조금 피력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그것과는 좀 맥락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정우성 평론가님? 저는 이제 브로커 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 아무 상관이 없다. 스타 배우의 기용이랑 영화랑. 영화가 좋으면 혹은 몰입감이 있으면 그 몰입이 되는 과정에 중간중간 스타 배우들이 나오면 찾는 재미가 있구나, 요 정도인 거지. 영화가 나쁘면은 그냥 이게 방해가 되네 라고 거기에 이제 이유를 찾는 것 뿐인 거지. 어떤 유명한 배우가 나오든 안 나오든 결국 중요한 거는 영화의 완성도와 몰입도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 헌트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 시퀀스에서 이제 유명한 배우들이 잔뜩 나오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시퀀스 자체가 몰입감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었죠. 네네, 이유도 있었고 네. 뭐 몰입감도 있고 해서 별로 그게 많은 배우들이 나온다고 해서 방해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저는 조금 방해됐던 거는 황정민 배우 나오는 부분은 조금 네, 너무 세서 거기는 네. 이웅평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실제 있었던 사건. 네. 있었던 사건인데, 네. 정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두 배우가 이정재 배우, 정우성 배우 각각 스타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같이 만들고 싶은 영화를 만들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스타 배우를 기용하려고 했다라기보다는 본인이 스타 배우고 또 스타 배우가 친구고 또 비즈니스적으로 또 얽혀있기 때문에 인맥이다? 그렇죠. 그런 인맥이다? 근데 또 이걸 스타 배우 기용이라고 보기에는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지금 대한민국 영화계에서 스타 배우로서 엄청 반짝반짝하는 느낌은 저는 아니었어요. 네. 물론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날 때부터 스타 배우긴 했지만 그 영화계에서 그렇게 빛났나라고 생각해보면 아직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자신의 인생 커리어상 최대로 저는 반짝였다고 생각해요. 정우성 배우의 연기가? 네네네. 그래서 스타 배우 기용이라 아쉽다라는 점은 저는 1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인 배우를 이번에 그 여자 배우를 발굴하기도 했고 또 그 연기도 네. 좋았기 때문에 저는 저도 정우성 어떻게 보셨어요? 연기가 좋았지만 그 맥락이 저희가 브로커 때 얘기했던 게 제가 그때 없어가지고 네, 그게 전 모릅니다. 그 스타 배우 기용했다는 게 줄조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단역들마저도 너무 유명한 배우가 나오니까 브로커에서 그쵸. 중간중간에 이입을 조금 소모적이었다. 소모적이고 방해시켰다, 이런 맥락에서 있었고. 얘기한 거라서 헌트도 똑같이 그 단역 배우들이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황정민 배우가 갑자기 나오면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이어서 엄청난 스토리가 딸려 나올 그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황정민 배우가 또 친분상 나온 그쵸. 거기 네.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게 약간 메커피적으로 관객을 낚는 데 쓰이지 않았나. 저는 그러니까 이게 영리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고로타지 감독은 실패했고, 네네. 이정재 감독은 그 스타 배우의 기용을 전략적으로 성공시켰다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동의합니다. 거기서는 누가 스파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네네.
엑스트라를 넣어버리면 주조연급이 이미 결판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네요. 거기다가 맞네. 포진을 시키면 저들 중에 누군지 모른다라는 게 굉장히 강력하게 호소가 되기 때문에 저게 굉장히 전략적이고 현명한 판단이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정우성 배우, 정우성 평론가 말고 네. 정우성 배우, 그러네. 네. 정우성 배우의 연기 무성이가 많이 나오네요. 브로커에도 나오고. 그렇다면 정말 빛이 났나요? 저는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때까지 어떤 역할, 어떤 장면에서도 실물 정우성의 매력을 이기는 역할이 없었다. 그런 장면이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김새가 캐릭터의 네, 실물 정우성, 실물 인간 정우성이 캐릭터를 네. 묻혔다. 한 번도 저는 못 이겼다고 생각해요. 정우성이라는 인물을 예. 물리적으로 만날 때 개인이 느끼는 매력이나 호감, 그 사람이 주는 포스 같은 거를 어떤 배역에서도 저는 못 느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 분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정우성이라는 배우는 너무 세련되게 생겼잖아요. 너무 도시적으로 생기고 뭐 섹슈얼도 정말 극치잖아요. 팬이세요? 팬입니다. 그리고 키와 체격도 대한민국에서 좀 있기 힘든 그런 앞에 저는 괜히 큰데. 제가 기분이 좋은데. 그런 정우성 평론가가 더 큽니다. 그런 키만, 비율이고 그런데 그 인물 개인 자연인 정우성은 이야기하는 거나 저희가 그런 걸 유추해 볼 때 좀 촌스럽다고 해야 되나? 촌스럽고 되게 인간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누가 정우성 배우 네, 정우성 배우가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강하게 충돌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세련된 역할을 맡으면 촌스럽게 느껴지고 되게 인간적인 역할을 맡으면 외모가 그 캐릭터를 해치는 그래서 자기한테 어울리는 역을 저는 별로 못 맡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일랑 같은 대사가 별로 없고 주로 그 이미지와 액션을 보여주는 역에서 오히려 좀 빛났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 이정재 감독이 이렇게 인터뷰 하셨더라고요. 정우성은 내가 제일 잘 찍고 싶었다. 근데 정말 제일 잘 찍은 것 같아요. 정우성이라는 그 배우를 이렇게 다 뽑아먹는 네. 영화는 전 처음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네. 그것도 그렇지만 이 정우성 배우의 매력이 결국에는 그 대사의 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마지막 그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이 내뱉고 싶었던 말이라고 저는 봤어요. 이게 다른 걸 떠나서. 네. 근데 저는 정우성 배우의 그 발음, 이렇게 먹히는 듯한 제가 약간 그런 정우성 닮았다는 게 아니라 말투가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막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막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터지는 목소리가 아닌 사람의 그 핸디캡이라는 건 영화계에서는 좀 크잖아요. 그래서 그 똥개였나요? 네, 똥개. 똥개라는 영화에서의 정우성 배우는 제가 정말 싫어하는 그 딕션이거든요. 그 웅얼웅얼. 근데 오히려 그 웅얼대는 그 말투에 시대적인 어떤 시대가 토해내는 그 대사가 울분에 섞여서 터져나올 때 그 듣는 사람들의 그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굉장히 강했고 그것 때문에 저는 돋보인다고 봤는데 이정재 감독이 정우성 배우를 그렇게 멋지게 표현했다고 저도 그 인터뷰를 봤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정재 감독은 감독으로서 굉장히 성공을 이룬 거라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대사와 인물의 이미지하고 시대적인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삼박자를 녹여내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멋있게 표현하고 싶었다라는 말 안에 굉장히 영리한 말인 거죠. 정치적인 어떤 이슈도 피해가고 영화의 만듦새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 그래서 오히려 정우성 배우의 모습이 멋있다고 느꼈거든요. 저만 얘기하나요? 저는 일단 정우성 배우 제가 정우성이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연기를 잘 하신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저도 네 근데 이제 지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역할을 잘 맡으면 잘 어울리는 배우라고 생각해서 헌트는 확실히 잘 어울렸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것도 대사를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미지랑 그다음에 멋있는 이미지랑 그다음에 그 안기부의 차장 차장으로서 리더의 위치에 있는 이미지 자체랑 잘 어울려서
괜찮았던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사실 그 카타르시스 느껴졌던 대사가 별로 그렇게 카타르시스가 안 느껴졌던 게 사실 조금 앞에 파트랑 뒤에 파트랑 모순적이라고 좀 봤거든요. 어쨌든 앞에는 장르적으로 어떤 놈이 배신자인지를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소속된 인물로서 표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기부에서 고문하고 이런 거에 대한 죄책감을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누가 범인인지 알게 되니까. 그러고 뒷부분에서는 어쨌든 그와 정반대로 죽이겠다는 걸 표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가 약간 영화적으로는 조금 그 앞에서 주인공들이 그런 행위를, 나쁜 행위를 했던 거에 대한 감정적 묘사가 별로 이렇게 모순적으로 뒤에랑 안 맞기 때문에 좀 별로 저는 뒤에 그게 별로 카타르시스가 안 느껴져요. 네. 그렇죠. 뭐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아웅산 폭발 테러 사건이라고 하는 한국의 근대사에서의 네. 아픔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저기서 갑자기 폭탄이 왜 터지지라고 의아해하는 사실상의 MZ 세대들의 눈에는 네. 뭐 그게 좀 뜬금없는 얘기로 들릴 수 있을 거란 생각도 좀 혹시 들고요. 지승환 평론가님은 예. 이거 있을 때 태어나셨었나요? 아웅산 테러 때요? 좀 네네. 뉴스로 봤죠. 아 진짜? 늙은이. 네, 넘어가시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헌트의 호평이, 그러니까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이런 시대적인 아픔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 이제 다른 감독들이 사실상 건드리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결계를 쳐놨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건드리면 안 돼, 저거 터지면 큰일 나, 뭐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을 이정재 감독이 과감하게 터뜨렸다는 측면에서 조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아까도 우리가 이정재 감독의 역량에 대해서 전편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지속 가능하다면 다음 영화도 이런 식으로 한다고 치면 사실 이러한 기대 효과라든지 지금과 같은 호평이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이제 영화 감독으로서의 역량의 문제일 테니까 계속 국내의 역사적 사실만을 가져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혜평론가 전에 말씀하셨지만 뭐 뒤에 뭘 만들지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라서 네. 그렇죠. 어떤 선택할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일단 헌트만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민감한 정치적인 소재를 조금 이제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만드는 거는 잘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마지막 결말 부분의 그 사건도 실제 사건이랑은 어쨌든 좀 훨씬 다르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감독이 어떻게 보면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네, 불편하지 않게. 약간 그 지금 딱 드는 생각이요. 네. 그 컨템포러리 아트에서 아티스트랑 그 평론가 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티스트는 자기가 뭘 하는지 몰라도 된다. 그러나 뭐 비평가는 알아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정재라는 이 배우가 우연히 좋은 대본을 가져서 이 대본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 할지 이정재 감독은 몰라도 되는 것 같아요. 모르고 자기가 딱 끌리는 거 그 다음에 왔을 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뭘지에 대해서 평론가님들이 하나씩 추측해보면 어떨까요? 재미로. 완전히 빠지셨군요. 네, 저는 헌트의 팬입니다. 감독님 나오셔도 저희 자리에 한번 모셔도. 그랬으면 정말 좋겠네요. 네, 네. 네, 어쨌거나 그 이정재 감독은 국가적 이슈를 서사에 녹여내는 절묘함과 그간의 자신의 커리어를 좀 종합적으로 잘 구축한 능력을 10분 발휘한 영리한 영화인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영화 비상선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희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